1분 남았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지금 뭐, 뒤에 또 이게 업로드가 되니까 뭐 지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는 가능하면 지우지 않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바로 경남 백인의 앞바다를 위해서 몇 가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화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 있겠죠. 그 다음에 화상을 입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화상만큼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 거고, 화상을 입었다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겨울철이 되면은 화재가 발생하는 그 상황이 훨씬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 보면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제가 지금 어린이가 다니는 이 시설인데 뭐 대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민낯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아이들이 만약에 이제 화재가 났다면 저 비상 대피 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베란다 쪽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고 내려와야 되는 대피 시설인데, 저 통을 보시면은 바깥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대피시설이 되겠죠. 이건 대피시설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인명사고가 생기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건지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를 진짜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맞지 않는 이런 시설들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아이들이 이렇게 대피를 할 때는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빨리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미끄럼틀도 이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아까와 같이 돼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 백인의 앞바다를 위해서 안전 응급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 시작하는 것도 표시를 안 내면서 혼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우리 아버님들께서 좀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또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훈련을 아이들이 이렇게 하게 되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나오지 않고 빨리 바깥으로 대피를 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는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피난기구는 이렇게 보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대피를 하는 중간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 시설을 이용할 때는 좀 긴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또는 외투를 입고 있거나 해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옷을 좀 긴 걸로 입어야 되는데, 짧은 반팔을 입고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구조대를 탄다든지 미끄럼틀을 탄다든지 하면은 화재 현장에서 대피를 했는데 화상을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화상은 물에 의해서 화상을 입지 않았어도 대피하다가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관기입니다. 왕관기. 혹시 왕관기 아십니까? 왕관기를 나는 안다. 그러면 숫자 1을 좀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숫자 1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좀 채팅으로 올려 보십시오. 나는 왕관기를 안다. 숫자 1. 숫자 1. 숫자 1. 왕관기를 안다. 숫자 1. 자, 왕관기를 혹시 알면 나는 타봤다. 그러면 1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스 부호 같다, 그죠? 구조 신호 같습니다. 이제 자,
나는 왕관기를 타봤다. 예, 그러면 11. 예, 나는 봤다. 1. 예. 타보신 분들은 없으신 것 같네요. 그쵸. 이 왕관기가, 근데 보십시오. 이게 왕관기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왕관기는 타봐야 됩니다. 타봐야 되는데, 왕관기는 어디를 지금 타고 내려가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 한번 해보죠. 여기가, 예, 요 부분이, 예, 창문인지, 요 부분이 창문인 건지 한번 맞춰보시죠. 자, 1. 예, 여기가 창문인 것 같다. 2. 여기가 창문인 것 같다. 몇 번이 창문인 것 같나요? 네, 창문이 몇 번입니까? 왕관기는 창문을 타고, 네, 창문을 열고 내려가야 됩니다. 네, 몇 번이 창문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를 보셨네요. 창문은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창문이, 그죠? 예, 문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 아래쪽에 있는 2번 있죠. 저 부분에 지금 왕관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창살로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죠. 그냥 저렇게 해서 이제 탈출하기가, 대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과 같이 한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좀 가기는 좀 힘들지만 왕관기 체험은 분명히 한번 해보셔야 되고, 저게 체험을 하고 나서는 제대로 대피를 할 수 있는 지금 시설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실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실제 왕관기는 잘못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료를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잘못된 설치 방법들을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왕관기는 굉장히 중요한 대피 시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왕관기를 타고 밖으로 이제 나가려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얼마나 잘 해가지고 내려올지가 이제 관건인 건데, 이 왕관기는 몸에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잘 걸어서 내려와 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또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에러가 좀 났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기가 실제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제가 강의를 나가서 왕관기를 한번 타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왕관기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방법을 제대로 모르십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왕관기는 어떻게 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머리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가 가지고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겨드랑이에 끼우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왕관기를 좀 이상한 데다가 많이 걸기도 하죠. 그 가랑이 사이에 끼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에 걸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잘못됐죠. 자, 그래서 이 왕관기는 비상시에 문이 열리게끔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파워포인트가 오늘 또 갑자기 또 에러를 먹이네요. 예. 자,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관기는 어쨌든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피를 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건 이 왕관기만큼은 한 번쯤은 꼭 타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대는 아이들은 아마 실습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기를 구조대는 위도술 있고 미끄럼틀 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왕관기는 몸에 거는 것인데 어떻게 걸 것인가. 그래서 머리부터 들어가 가지고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끼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실제 우리 그 왕관기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그 왕관기 통을 열어보면은 거치대 있죠. 이 거치대를 통에다가 거는 겁니다. 그 거치대에다가
이 쇳 덩어리를 거는 거죠. 그 다음에 저 거치대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요 네 번째 그림인데, 요 네 번째에 보면은 지금 통 있죠. 이 통을 그대로 굴리는 겁니다. 그대로. 예, 그래서 그대로 굴려가지고 나중에 줄이 엉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저 통을 그대로 굴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왕관기는 안전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들어가서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가지고 나중에 몸을 완전히 이렇게 맡겨서 내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겁먹을 필요 없죠. 이제 몸에 딱 걸었다면 바로 그 옷을 두껍게 입고 있으면 일단은 안 아프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몸을 완전히 맡겨서 내려가는데, 이때 그 몸을 밀면서 좀 밀면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아주 좋은 대피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쭉 밀면서, 벽을 밀면서, 유리창을 밀면서, 간판을 밀면서 내려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관기는 한 번도 안 타본 사람들은 잘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불이 났을 때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1층 바깥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번으로 간다고요? 몇 층으로 간다고요? 1층 바깥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독가스 마시면은 피 속에 유독가스가 들어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유독가스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꼭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꼭 옆에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유독가스는 코와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폐에 들어가면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피 속에 들어갑니다. 피 속에. 꼭 지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피 속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우리 불이 났을 때 우리 119 아저씨들이 어떻게 구조를 하는지 잘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119 아저씨들은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일 처음에는 불이 난 층을 들어와서 구조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바로 그 위에 층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어디로 가느냐?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9 아저씨들은 과연 어떻게 구조 작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자, 알려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불이 난 층 있죠. 여기를 들어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그 위에 층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수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1층 바깥으로 대피를 잘 해야 되는데 무섭다고 이제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119 아저씨들은 주택이나 이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수색할 때 어디를 수색까지 하냐면, 침대 밑에 이렇게 발을 넣어서 이렇게 막 누군가가 안에 숨어 있는지, 무섭다고 숨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불이 났을 때는 무섭다고 안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침대 밑에 저렇게 막 숨어 있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대기 같은 걸로 또는 발 가지고 이렇게 확인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숨어 있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섭다고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무섭다고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층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불 났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났을 때 대피 훈련을 하고 나면 밖에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는데, 119 아저씨들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저 안에 있었는데 지금 바깥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화기 사용법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화기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를 사용을 잘 못하겠죠. 그래서 어른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갖다 줄 수만 있기만 해도 충분히 잘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났을 때는 첫 번째, 불을 끌 수 있으면 빨리 끄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어떤 기구들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불이 나면은 불이야 라고 이렇게 외친다, 이렇게 배웠겠죠.
근데 그렇게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비상벨이 있다 아닙니까? 저걸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저 소화기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하면 되는데 아이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른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갖다 주기만 해도 진짜 크게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우리 질문을 제가 받았던 것들을 한번 좀 보면은 화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씩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에 의해서 불이 났는데 또는 불이 나지 않았는데 물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불에 의해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보면 화상 입었을 때 이렇게 치약을 바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부탁인데 치약은 양치할 때만 좀 쓰시고 우리 다쳤을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화상은 상처입니다. 상처가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치약을 바르시는 분이 이렇게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호박을 뭐 이렇게 붙인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이고, 호박 이런 거 절대로 화상의 부위에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감자입니다. 감자. 그래서 이 감자를 붙이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화상은 뭐냐면 상처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 대박, 알로에도 굉장히 부목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잘못된 방법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바로 상처에다가 뭔가 다른 거를 막 바르는 겁니다. 절대로 바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약 안 됩니다. 감자 안 되고 알로에 안 되고,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절대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화상은 1도, 2도, 3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가 얼만큼 들어갔냐에 따라서 상처가 이렇게 나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막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파워포인트가 자꾸 사라집니다. 자, 양해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상에는 제발 부탁인데 어떤 것도 좀 바르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상은 몇 도까지 있다고요? 대부분 1도, 그죠? 그 다음에 2도, 그 다음에 3도, 이렇게 깊게 상처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1도, 2도 이렇게 하는데, 3도까지가 있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사 반응이 늦기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 대체로 보면 3도 화상까지 입게 됩니다. 3도 꼭 기억하십시오. 3도 아시겠죠? 아이들은 반사 반응이 늦다는 말은 뜨거운 거나 날카로운 거나 이런 것들이 손에 이렇게 닿게 되면은 빨리 빼야 되잖아요. 아 뜨거워, 아 따가워 이렇게 해서 빨리 빼야 되는데 이 반사 반응이 늦기 때문에 빨리 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정수기 물에 손에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손을 계속 대고 있단 말이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빨리 빼야 되는데 빨리 빼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빼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당연한 증상입니다. 당연한 증상. 그래서 화상을 입으면 무조건 3도까지가 대부분 아이들한테는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도는 피부 이식해야 됩니다. 피부 이식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집은 터주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화상을 입었을 때는 물집은 터주지 않는다. 두 번째, 다른 걸 바르지 말고 수돗물을 틀어서 10분 이상은 물을 가지고 열을 식혀줘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분 식히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는 식혀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분 식혀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과 10분 식혀가지고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나중에 상처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새살이 돋아날 때 흉터가 많이 남느냐 안 남느냐가 최고 관건인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일단 화상을 입었다면 수도가에 가서 물 틀어가지고 물로 식히는 것이, 열을 식혀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보니까 이렇게 결국은 화상도 상처이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온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보니까 그게 많더만요. 보니까 상처가 많아서 상처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병원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병원에 꼭 가야 되는 경우는 우리 그 부모님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첫 번째, 열이 계속 좀 많이 났을 때 병원에 꼭 가야 되고, 어릴 때는. 그 다음에 늘어질 때, 그죠? 그 다음에 기침을 하거나 토하거나 설사가 멎지 않고 계속될 때, 그 다음에 손발이 떠는 것이 멎지 않고 반복이 될 때,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야 되고, 신생아는 당연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자랐다면, 유치원생들 정도 된다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정도 된다면, 이때도 열이 38도 이상이 계속 지속이 될 때는 병원에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면은 병원에 꼭 가야 되겠죠. 확인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같이 시청을 잘 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모님들하고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 몸에 비해서 머리가 크다 이렇게 돼 있죠. 누가요? 아이들이 머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이 친구들은 머리가 이렇게 나는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크기를 재보면 돼요. 이렇게 머리 크기, 두 번째 크기, 세 번째 크기 해서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기 몸에 비해서 몸의 전체를 봤을 때 내 머리 크기 그대로 가가지고 2개, 3개, 4개, 그래서 3개, 4개 정도 되겠죠. 한 4개 정도 될 거예요. 머리 크기. 이 크기가 내 몸하고 딱 재어보면 4개 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빠나 엄마 있죠. 그래서 가서 지금 머리 크기를 재보세요. 자, 엄마나 아빠 머리 크기를 재고, 그 다음에 그 크기대로 그대로 밑에 대고 해가지고 몇 개가 지금 나왔는지 한번 부모님들한테 지금 채팅으로 빨리 적어달라 하세요. 자, 우리 아빠를 한번 하죠. 엄마는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혼나니까. 자, 아빠를 머리 크기를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몇 개가 나왔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5개가 나왔는지 6개가 나왔는지 한번 해보세요. 8개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빨리 지금 채팅해가지고 답을 적어주세요. 지금 몇 개 나왔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자, 우리 어린이 친구분들 한번 해보세요. 몇 개 나옵니까? 아빠가 몇 개가 나오는지 숫자를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빠는 빨리 지금 아이가 얘기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몇 개가 나왔는지. 오, 예, 7개. 예, 지금 조금 딜레이가 걸려서 제가 답을, 답변을 좀 늦게 드릴 수 있는데, 대박이네요. 예, 우리 김문길 아버님은 7개. 예. 생각보다, 진짜입니까? 예, 7등신이네요. 7등신. 예, 다행입니다. 가능하면 엄마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엄마한테 하지 마세요. 나중에 혼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7개면 상당하시네요.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이, 자, 거짓말 하지 마시고, 팔 적으신 분 계신데 경고입니다. 경고.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전에 고열은 바로 응급실에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예전에 9월달에. 그래서 한번 이걸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답하시기가 좀 곤란하면은 나중에 유튜브 끝나면 이 숫자를 자꾸 한번 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이게 해당되는 아버님 분도 계실 거고 부모님도 계실 거고 해당이 안 되는 부모님도 계실 건데, 고열은 분명히 응급실은 당연히 가야 되겠죠. 야, 오늘 파워포인트가 이게
컴퓨터가 따라주지 못하네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볼게요. 고열이 났다는 말은 과연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열이라는 게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열이 뭐냐면 어디에 열이 나는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열이 나는 거냐? 우리 피 있죠, 피, 혈액, 혈액, 피, 혈액에 열이 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아버님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체온계로 열을 잰다는 거는 피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혈액의 온도를 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그 피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답이 나왔죠. 온도라는 거는 혈액, 우리 사람의 피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온도가 올라갔다는 말은 내 몸에 바이러스, 세균, 염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열을 내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전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열이 났을 때는 분명히 바이러스, 세균, 염증 같은 게 들어왔기 때문에 열을 올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내 몸은 조금 있다가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센서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내 체온은 요 밑에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내 센서가 또 올라가면은 내 체온은 여기 있게 되고요. 그래도 안 잡히면 40도 올려 해가지고 내 체온은 여기 있죠. 이때 온도차가 생겼죠. 이때 온도차. 이 온도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오한입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 전에는 추워하는 거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기억하십시오. 자, 다시 한 번 더. 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센서가 위에 설정을 했다는 말은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때 그 따라가는 그 시간대 있죠. 이 온도차, 그 시간대 온도차 때문에 추워한다. 오한이 당연히 생긴다. 그러면 춥다는 말은 열이 날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이 있죠. 피의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원래 40도 되면 대부분 잡히거든요. 잡혀서 다시 내리게 돼 있는데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위험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그때가 바로 경기를 하는 거죠. 경기.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열경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체온계를 재잖아요. 그 체온계는 전부 다 1차로 재는 거죠. 그래서 표면을 재는 건데 거기에서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걸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체온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체온 재는 것도 피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위험 신호를 보내죠. 그게 바로 경기. 그러면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경기 한번 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죽습니다. 사망합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37.5도 이상을 우리가 미열이라 그러는데 이 미열 이상, 그래서 코로나19도 37.5도가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냐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인후통이 있어야 되고 했었죠. 인후가 이제 바로 여기죠, 여기. 그래서 코 뒤쪽에 가서 만나는 쪽이 벽에 닿으면 인두, 그 다음에 입 쪽으로 가서 벽에 만나면 후두, 그죠? 그래서 그 뒤쪽에 있는 요 끝이 아프면 인후통, 그죠? 그 다음에 열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 부위에 인두와 후두에 바이러스가 제일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검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보통 이제 38도 정도까지는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그 안에 바이러스, 세균, 염증을 잡아낼 수 있는 거죠. 태워서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4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해열제를 먹고 그 다음에 닦이는 거죠. 그리고 닦일 때도 피의 온도를 떨어뜨리려면 춥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로 닦이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닦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먹고 좀 따뜻한 걸로 이렇게 물을 묻혀 놓으시면 됩니다. 물을 묻혀 놓으면 나중에 열이 이 물이 증발되면서 열을 뺏어 가거든요. 그러면 체온은
1도 정도는 컨트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40도 이상 안 올라가고 경기까지 가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된다는 거죠. 컨디션 유지를 시켜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40도에서 이렇게 잡히는데, 40도에서 잡히는데 이때 이제 잡혔으면 센서가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러면 센서는 여기서 설정이 되고 내 체온은 위에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센서는 또 내려가고 내 체온은 여기 있고, 센서는 내려가고 이렇게 내 체온은 여기 있죠. 이때도 온도차가 또 생기죠. 온도차. 이 온도차 때문에 내 체온은 위에 있고 내 센서는 밑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 생기는 일이 땀이 나는 거죠. 덥겠죠. 식은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버님들은 또 그런 기억이 있을 건데, 감기 몸살 걸렸다가 약을 드셨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있다가 보니까 막 더워요. 땀이, 식은땀이 이렇게 쭉 나잖아요. 그게 나사가는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정리되시죠? 우리 체온은 우리 그 아버님이 지금 채팅에 올려주신 것처럼 단순히 몸의 체온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피의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생체 리듬 있죠. 바이탈 사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혈압, 맥박, 체온, 혈당, 산소 포화도 이 정도 5가지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고학력의 정보를 지금 들으셨습니다. 거의 영유아 응급처치의 석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질문이 있었던 게, 화상 입었을 때 빠른 조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상을 입었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물로 식혀주는 것이다.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아무것도 좀 바르고 오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 번씩 보면 너무 막 잘해가지고 이제 오려고 화상 거즈 이런 거 있죠. 화상 연고 이런 것도 발라오는데, 병원에 가실 것 같으면 아무것도 좀 바르지 말고 오시는 게 병원에서 제일 좋아합니다. 그걸 자꾸 발라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 화상도 상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낙상 사고 시에 응급실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당연히 가야 되겠죠. 낙상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우리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떨어졌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골반이 이제 부러지면 응급 상황이 돼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아버님이 한번 재보십시오. 아이들 머리 크기. 자, 하나, 그 다음에 몸하고 둘, 셋, 몇 등분 정도 되나요? 지금 한번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아버님. 몇 등분 정도 됩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한번 채팅을 올려주시면 낙상 사고가 왜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등분을 보시면 이것도 우리 몇 등신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채팅으로. 자, 우리 아이는 몇 등신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조금씩 크면서 이 등분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좋아집니다. 예, 4개 정도 되면은 어린이집에 다니겠는데요, 보니까. 그죠? 한 4살, 5살 정도 되나요? 근데 그 정도 되는데, 그 말은 무게 중심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무게 중심이. 그래서 무게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 당연히 머리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반이나 허벅지가 부러지는 것보다는 머리 손상이 좀 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아픔을 호소할 경우가 있는데, 단순 타박상인지 뼈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서 자신의 상태도 아픈 정도로 잘 표현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이게 타박상인지 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우는 걸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아이가 하면서 이렇게 막 울잖아요. 그러면 타박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지러지죠.
예, 우는 게 그냥 아 하면서 막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뭐 울고 있거나 뭐 손을 자꾸 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타박상입니다. 예, 근데 완전히 자지러지잖아요. 예, 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쉽죠. 예, 이 정도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우리 그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숫자가 10개가 있는데 내가 아픈 게 진짜 많이 아파 죽겠다가 끝이 열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아프냐, 5 정도 아프냐, 7 정도 아프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사람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프다고 그러면 타박상이고 있죠. 예, 근데 손을 완전히 못 대게 하거나 그 근처에 갔을 때 완전 자지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뼈에 문제 있다. 예,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고요한 말씀을 드렸고 골절 발생 시 대처 방안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안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타박상이다, 골절이다. 예. 근데 우리는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골절에 준해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대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제가 응급실에 근무할 때 그 아빠가 아이 다리를 밟아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왔었는데 주걱 있죠, 주걱을 다리에다가 이렇게 그 종아리 쪽에다가 이렇게 받쳐가지고 붕대로 감아서 오신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받쳐서 이렇게 그냥 오시면 돼요. 예,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손가락이 다친 것 같다,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요 옆에 거를 갖다 붙이면 부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가슴 쪽이나 이쪽이 아프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조금 안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런데 뭐 부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사지 같은 경우에는 책 얇은 거 있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서 오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볼까요? 뭐 이런 책 있죠. 예, 이런 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은 부목이 되는 거죠. 예, 간단하죠. 예, 부목입니다. 예, 다른 게 뭐 부목이 아니고 이런 게 부목이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찰과상일 때 이 흉터가 남지 않는 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찰과상도 마찬가지고 화상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전부 다 상처입니다. 상처. 그래서 우리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상처를 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모든 건 상처에 준해서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상처에 대한 응급처치는 첫 번째,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화상 입었을 때도 이렇게 씻어내잖아요. 씻어내는데 이때 씻어낼 때 뭘로 씻어내느냐, 무엇으로 씻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런 교육을 그 우수한 강사한테 교육을 많이 안 받아서 잘 모를 거예요. 이런 내용을. 자, 보십시오.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가지고 상처에다가 세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피부 손상이 100% 받습니다. 100%. 그 말은 흉터가 잘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가산화수소 가지고 상처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 아닙니다. 씻어내는 거 아닙니다. 상처는 제일 중요한 건 세척입니다. 세척. 씻어내는 거. 그래서 뭐 가지고 씻어내느냐, 관건입니다. 그 다음에 약국에 가면 빨간 약 있죠. 이 빨간 약 가지고 만약에 세척을 하게 되면 5% 정도 손상을 받습니다. 근데 수돗물 증류수도 5% 정도 손상을 받네요. 제일 좋은 거는 식염수네요. 그래서 식염수는 상처에 손상을 하나도 안 줍니다. 세포에.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식염수 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상처는 화상 입었죠. 식염수 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찰과상 넘어져 가지고 빠졌죠. 식염수 가지고 씻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해야 될 일이 그거다 이거죠. 근데 이 식염수를 가지고 부었는데도 부었는데 만약에 식염수가 현장에 없잖아요. 집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선택하실 겁니까? 이 중에서 바로 수돗물이죠. 그죠? 그게 없으면 수돗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이제 식염수인데 없으면 수돗물. 근데 가산화수소, 알코올 이거는 언제 할 거냐.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 찰과상 입었을 때 가산화수소 시원하게 많이 썼죠. 무릎에 넘어졌을 때 무릎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산화수소는 언제 쓰는 거냐면 피딱지라든지 핏덩어리라든지 이런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떨어지죠.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상처에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식염수나 수돗물 가지고 빨리 씻어내야 되는 게 상처가 생겼을 때 하는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알코올은 그 주위나 또는 그 기구나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지 저 상처에다가 직접 바르는 건 아니죠. 병원에 가보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주사 놓기 전에 그 알코올 소독 손 가지고 이렇게 하지, 주사 놓고 나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알코올이나 가산화수소는 상처에다가는 원래 직접 바르는 건 아닌데, 만약에 발랐다면 빨리 수돗물이나 식염수 가지고 다시 씻어내는 세척이 필요하다. 첫 번째 할 일이 그겁니다. 그게 되고 나서 나중에 진물이 생기느냐 진물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진물이 생기지 않으면 연고 바르시면 되고, 진물이 생겼으면 폼을 붙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다시요. 마른 진물이 생겼으면 드라이 드레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를 바르시면 됩니다. 공기중에 노출이 돼도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진물이 나오잖아요. 세척을 잘 한 다음에 폼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2주 걸립니다. 2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첫 번째는 피가 났을 때는 지혈을 하는 단계가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이때 세척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일 좋은 건 뭐라고요? 세척할 때 식염수 없으면 뭘로 할 거예요? 수돗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주 정도까지는 증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처가 생기면 2주 동안은 낫지 않죠. 2주 뒤에부터 잘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생각보다 우리 응급처치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그 상처는 화상도 마찬가지. 화상을 입은 환자분들도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폼입니다. 폼. 그래서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도, 2도, 3도 막 이런 것 중에서도 우리 상처도 마찬가지. 깊이에 따라서 1도, 2도, 3도 정도 이런 화상을,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세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결국은 안에서 이제 찌꺼기 같은 게 생기면 파상풍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흉터도 많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에 수돗물 이렇게 잘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발 멍도 피가 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문지른다든지, 계란으로 문지른다든지, 또는 소고기 같은 걸로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계란으로 또는 소고기 가지고 이렇게 해도 2주 걸립니다. 2주. 가만히 놔두면 15일 걸립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우리 그 화상은 상처가 났을 때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지혈 잘 하고, 그 다음에 잘 덮어주고, 이렇게 이제 그 세포가 증식이 잘 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건데, 밖으로 만약에 상처가 안 났다 이런 경우에는 라이스법을 쓰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하죠. 라이스법. 그러니까 근육이나 뼈를 다쳤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에는 냉찜질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압박을 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장보다 조금만 높이 올려주면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났잖아요. 24시간 하루 정도 지나면 온찜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에 진물이 안 나올 때는 연고 바르시고, 진물이 나올 때는 폼을 붙여서 상처 세포가 재생이 되는데, 재구성이 되는데, 잘 증식이 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이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에 음식이 걸렸거나 또 이물질이 걸렸을 때 대처법,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기침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기침입니다. 자기 스스로 기침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자기 스스로 기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기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하임리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임리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침부터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처음에 이 목에 음식이 걸렸을 때는
기침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 목에 걸렸죠. 예, 그러면 목에 음식이 걸렸죠. 또는 동전이 걸렸죠. 뭔가 걸렸죠. 그러면 기침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기침하세요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면 강제로 기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그 아이들은 배꼽 있는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여 가지고 등 있죠, 등. 예, 여기 있는 등 있죠. 이 등 부분을 쿵쿵쿵 치주면 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요. 여기 등 있죠. 등을 가지고 쿵쿵쿵 쳐주면은 기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머리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쳐주면 되겠죠. 근데 12개월 밑에 애기들, 이런 어린 애기들은 당연히 대화가 안 되겠죠. 12개월 밑에 애기들한테 가가지고 기침하세요, 빨리 기침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기침을 안 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팔에 받쳐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등을 쿵쿵쿵 이렇게 치는 거죠. 쿵쿵. 등짝 스매싱 해봤습니까? 네, 그 등짝 스매싱을 이렇게 맞아보면은 제대로 맞으면 컥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기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치원생들 정도 또는 초등학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님들이 알고 있는 하임리법 이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어릴 때는 하임리법은 배꼽 있는 데를 해야 됩니다. 배꼽. 만약에 앞쪽을 한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로 한다고요? 배꼽. 예. 배꼽 있는 분만 손만 이렇게 툭툭 집어 넣으면 되고요. 뭐 조금 어리면 한 손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정중앙 있죠. 여기도 당겨도 되는데 어린 애기들한테는 하기가 힘들겠죠. 또는 임신을 했거나 또는 그 아빠가 너무 뚱뚱해가지고 이제 그 배꼽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에도 가슴 정중앙을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법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등을 두드리는 방법도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왜 해야 되느냐? 기침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모기만 물리면 상당히 붓고 범위 더 큽니다. 긁지 못하게 무의식 중에 긁지 못하도록 끄즈와 붕대로 깁스 수준에 처치를 해주는데 2주일 정도는 지나야 고름이 찼다 빠지면 낫습니다. 그 2주 걸린다니까요. 원래 상처는 2주 걸려요. 자, 그리고 처음엔 아이온 버물리를 발라주다가 심해지면 리도맥스를 바르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하고 있게 되거나 조금 더 효과 있게 해준다는 거는 뭐 차갑게 해주는 거, 뭐 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 대처하는 건 없고요. 이런 경우에 아마 이제 아이들 크면서 모기 같은 게 이제 많이 물리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인터넷에도 보면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한 번씩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몸에 비해서 이제 물렸을 때 우리 성인은 조그맣게 이만큼 올라오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이만큼이 올라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우리 그 세포와 이 자라는 그 몸의 크기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은 안 긁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안 긁게. 그래서 긁지 못하도록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처기 때문에 2주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을 때는 응급처치 없습니다. 그 생선가시 목에 걸린 거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동으로 빠질 때까지 그 시간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멀미가 나서 구토를 할 때는 멀미는 이 기거든요. 기에 있는 이 균형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균형이 제대로 안 돼서 멀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하면 될까? 자, 우리 그 귀 안에 보면은 이 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털들이 있잖아요. 요 위에 돌이 얹어져 있거든요. 돌. 자, 이 돌이 얹어져 있는데 자, 멀미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돌멩이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늦게 따라가잖아요. 이렇게 늦게 따라가죠. 그게 멀미. 그래서 우리 귀에 있는 평형 감각 신경 자체가
이제 자라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늦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은 좀 늦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 구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늦게 따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바로 멀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귀 밑에 이렇게 붙이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거는 여기에 마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약품들을 붙였다면 배나 비행기나 이런 멀미하는 차나 이런 거를 타고 내렸을 때는 이걸 떼라 그러죠. 이 약효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 마취시키는 거예요. 예, 감각신경을. 그래서 멀미가 나서 구토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토해야 됩니다. 이거는 응급처치가 없죠. 대신에 구토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숙여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막 이렇게 펌핑 하듯이 물속에 들어가면 펌핑 하듯이 기를 막고 막 이렇게 소리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 멀미를 최대한 덜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응급처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느끼고 있으면 다른 데에 집중을 조금 할 수 있으면 좀 좋겠다 이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사람에 따라서 이 멀미를 잘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큰애가 어릴 때 고환염자 몇 번이나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주위에 다소 있지만 긴급히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왜 탈장이나 이런 것도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에서 탈장도 이렇게 자주 생기는 경우도 있고 꼬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응급처치는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셔가지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몇 가지를 좀 하긴 했지만 뭐 원활하지도 않은 것도 좀 있고 중간중간에 문제도 조금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질문 받은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어쨌든 백인의 앞바단이 도움이 좀 육아에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육아를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응급처치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두 번 다시 아이들을 보라 그러면 저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안 그래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우리 경남 특히 경남 백인의 앞바단 분들은 좀 힘을 많이 내 가지고 자녀들 많이 낳는데 좀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아이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엄마가 69명을 낳았습니다. 69명. 그죠? 우리나라에서 저는 70명 기록을 좀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화이팅 하시고 아이들 안전하고 잘 클 수 있도록 크게 다치지 않도록 좀 잘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을 좀 길게 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님. 김문길 아버님, 고맙습니다. 계속 댓글도 많이 적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됐다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 만약에 어린이 여러분도 보고 있으면 보세요. 안녕. 다음에 이름도 불러줄게요. 안녕. 안녕.